한국 온돌. 그 원시적인 돌덩이로 내 40년 고통을 이긴다고? 덴마크 정형외과 명예교수이자 류머티즘 환자 페터. 그는 한국인 며느리의 온돌 제안에 단호히 비웃었습니다. 미신, 플라시보일 뿐. 하지만 그 비웃음은 단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3일 후 40년 만에 진통제를 벌인 교수는 온돌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였어? 3000년 한국 기술 하나가 북유럽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냉철한 의사의 편견을 깨고 덴마크 정부까지 움직인 기적. 덴마크 의사의 처방전이 지금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터 크리스텐센입니다. 69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4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15년 지냈고 지금은 은퇴해서 의대 명의교수로 가끔 강의를 나갑니다. 아들 라스는 2년 전 서울에서 한국인 한의사와 결혼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10월 12일, 그 며느리가 제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지연이도 함께요. 지연. 아들의 아내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봤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한의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너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지연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창한 덴마크어였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10월 중순이라 날씨가 쌀쌀했어요. 온도계는 섭씨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난방을 최소한으로 틀고 있었거든요.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난방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연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집이 조금 추운 것 같은데요. 저는 스웨터를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래. 덴마크 가을은 이렇지. 사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를 아껴야 했어요. 작년 겨울 난방비가 2,800유로나 나왔습니다. 연금의 40%였죠. 그래서 올해는 1층 거실과 주방만 난방을 틀기로 했습니다. 2층 침실은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연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님, 손가락이.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붓고 뒤틀려 있었거든요. 류머티즘 관절염이었습니다. 40년을 알아온 병이에요. 괜찮네. 의사니까 관리하고 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의사인데요. 관절염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방. 그건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야. 과학적 근거가 없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 중에 지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관절에 좋아요. 특히 류머티즘 환자분들께.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지금 내 집 난방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가진 나라야. 자네 나라 미신 같은 걸 내 집에 들이라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지연이는 도와드리려고. 됐다. 나는 40년간 의사로 살았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날 밤 지연과 라스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더 추웠어요. 온도계는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요를 꺼내 무릎에 덮었습니다. 손가락이 쑤셨습니다. 매일 밤 일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술도 3번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어요. 새벽 3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굳어 있었어요. 30분간 주물러야 겨우 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9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휜 허리, 뒤틀린 손가락. 명이라던 제가 제 병도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동양의학은 과학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 며느리는 선의로 말한 건데 무시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옳았습니다. 덴마크 의사가 한국 민간요법에 의존한다니 말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알면 비웃을 겁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추웠습니다. 집도, 제 몸도, 제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담요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내가 오라. 난 의사니까.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 주말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10월 말이 되자 코펜하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난방을 더 틀어야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똑같은 의식을 치렀어요. 손가락 관절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려고 해도 안 펴졌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30분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옷을 입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15분이 걸렸어요. 넥타이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양말을 신을 때는 무릎을 굽혀야 하는데 무릎 관절도 뻣뻣했습니다. 11월 5일 우편함에 고지서가 들어왔습니다. 전기회사였어요. 10월 난방비 380유로. 작년보다 적게 나왔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600유로는 넘을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이면 3000유로. 연금이 월 1400유로인데 절반 가까이가 난방비로 나가는 겁니다. 식비, 약가, 병원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녁 7시 거실 온도계는 14도였습니다. 스웨터 2장을 껴입고 담요를 덮었지만 추웠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커튼을 쳐서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층은 아예 난방을 끄고 있었거든요. 11월 8일 코펜하겐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형외과 의국에서 후배 의사들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명예교수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11월 12일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20명의 젊은 의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류머티즘 관절염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적 방법까지. 제가 40년간 배우고 적용해온 모든 것을 전했어요. 하지만 강의 내내 제 손가락이 신경 쓰였습니다. 뒤틀리고 붓은 손을 숨기려고 계속 주머니에 넣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보완대체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열요법이나 한방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검증된 치료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라스였어요. 아버지, 지연이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어요. 제목은 온돌의 의학적 효과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4시에 깼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심했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뜨거운 물을 받았어요. 손을 담그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간 이 통증과 함께 살았어요. 수술도 3번 받았습니다.
약도 수십 가지를 바꿔가며 먹었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됐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어요. 창밖으로 코펜하겐 새벽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추운 도시였습니다. 저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삭제한 지연의 메일이 휴지통에 있었어요. 손가락을 올렸다가 뗐습니다. 열어볼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의학적 근거가 있을까? 온돌이라는 게 뭐길래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걸까? 저는 휴지통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논문이었어요. 제목은 온돌 난방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관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5년간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였어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눠서 진행한 이중 맹검 연구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제대로 된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를 읽었습니다. 온돌 사용 집단이 통증 척도에서 평균 52% 감소, 관절 가동 범위 38% 증가, 아침 경직 시간 67% 단축.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라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에요. 논문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온돌에 관한 다른 연구들도 찾아봤어요. 일본 교토대학,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 심지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됐습니다. 밤새 논문을 읽었어요. 원적 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4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어요. 제가 무시했던 동양의학에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라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에게 전화 좀 해보라고 하게.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정말로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17일 저녁 7시 라스와 지연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초대했어요. 문을 열자 지연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논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가 출력한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난 5일간 밤마다 읽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앉게. 이야기 좀 하지. 지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논문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서울대 연구 결과를 봤네. 통계가 인상적이더군.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5년간 진행된 연구입니다. 제 스승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자네 스승이 누군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김현수 교수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수. 국제재활의학학회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시아 재활의학계의 권위자였습니다. 그 양반 논문을 몇 편 읽어봤네. 수준이 높더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온도를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5일간 고민했던 질문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환자로서의 절박함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 재료비와 인건비 합쳐서 약 8,000유로입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60% 정도 절감되니까 3년이면 회수됩니다. 8,000유로. 제 연금 6개월치였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자네가 부담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절반 지원하겠습니다. 4,000유로는 아버님께서 부담하시고요. 라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난방비도 절약되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중순, 벌써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 추위와 싸워야 했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아버님 관절 상태를 기록하고요. 만약 개선이 없으면 저희가 전액 책임지고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여성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말씀하세요. 첫째,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매주 통증 척도, 관절 가동 범위, 경직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네. 둘째, 3개월 후 개선율이 30% 미만이면 중단한다. 셋째, 덴마크 건축 법규를 완벽히 준수한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라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지는 두고 봐야지. 11월 20일, 지연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덴마크 건축청 신청서, 에너지 효율 계산서, 시공 계획서였어요. 모든 게 덴마크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다 준비했나? 네, 한국에서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덴마크 건축 법규에 맞춰 설계했어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단열 기준, 화재 안전 규정, 전기 배선 기준. 모든 게 법규에 맞았어요. 지연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시작하나? 건축청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12월 2일 건축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덴마크 공인 건축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감독관 비용은 누가 내나?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12월 5일 이웃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67세 은퇴교사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가 물었습니다. 페터, 집에 공사한다던데? 그래. 난방 시스템을 바꾸네. 무슨 난방인데? 온돌이라고 한국 전통 난방이야.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양 난방? 자네가, 내가 알던 페터가 아닌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논문을 읽어보니 근거가 있더군. 효과가 있을까? 글쎄, 해봐야 알겠지.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야. 작년에 3,200유로나 나왔거든. 자네 집이 잘 되면 나도 생각해 볼게. 12월 8일 한국에서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30대 남자 2명이었어요. 김민수와 박진호라고 소개했습니다. 둘 다 온돌 전문 시공사였습니다. 민수가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50년 된 집이네요. 바닥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게.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바닥을 뜯어내는 거예요. 괜찮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항상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겨울은 길고 추웠어요. 앞으로 4개월을 어떻게 버틸까?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작하게. 잘 부탁하네. 답장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후회 안 하면 좋겠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 아침 7시 민수와 진호가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전동톱, 망치, 수평계, 각종 측정 장비들이었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수백 번 집도했지만 제 집이 수술대에 오른 건 처음이었어요. 민수가 거실 중앙 바닥재 한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50년 된 참나무 마루판이 삐걱거리며 떨어져 나갔어요. 그 아래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열재가 거의 없었어요. 얇은 스티로폼 한 겹이 전부였습니다. 진호가 손전등으로 바닥 밑을 비췄습니다. 습기로 검게 변한 나무 구조물이 보였어요. 50년간 추위와 습기에 시달린 흔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습도계를 들이댔더니 72%를 가리켰습니다. 정상 수치의 2배였어요. 오전 내내 바닥재를 걷어냈습니다. 20제곱미터 거실 전체가 드러났어요. 검은 콘크리트 바닥이 나왔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물이 고인 흔적까지 있었어요. 민수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바닥 구조도였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문제 구역이었어요. 단열 부족, 습기 침투, 구조물 부식. 3가지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민수는 원래 계획보다 작업량이 늘어날 거라고 설명했어요. 습기 방지 작업을 추가해야 하고 단열재도 더 두껍게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200유로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4000유로를 투자했는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라스가 전화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후 2시 이웃들이 하나둘 창밖으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옆집 부인 잉그리드, 길 건너 노부부까지.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바닥이 완전히 뜯겨진 모습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저녁 6시,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폐허 같았어요. 검은 콘크리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2층으로 옮겨졌고 먼지가 집안 가득 날렸어요. 민수와 진호는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12월 날씨인데도 티셔츠만 입고 일했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를 내왔습니다. 2사람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어요. 밤 10시,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온도계는 영하 3도를 가리켰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저는 2층 침실로 올라가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둘째 날 아침,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습기 방지막을 깔았어요. 두꺼운 비닐 재질의 막을 바닥 전체에 펼치고 테이프로 빈틈없이 붙였습니다. 민수는 습기가 올라오면 온돌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어요. 습기 방지막 위에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스티로폼 판이었는데 두께가 10cm였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5cm를 쓴다는데 덴마크가 더 춥다며 2배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진호가 단열재를 밀리미터 단위로 재단했습니다. 톱으로 자르고 사포로 다듬고 다시 측정했어요. 틈이 생기면 열 손실이 생긴다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듯 정밀한 작업이었어요. 오후 내내 단열재를 배치했습니다. 20제곱미터를 채우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2사람의 손놀림이 정확했거든요. 장난치거나 대충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저녁 7시 민수가 수평계로 바닥을 측정했습니다. 1mm 오차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진호는 모서리마다 실리콘을 발라 밀봉했습니다. 셋째 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온수 파이프 배치였어요. 주황색 플라스틱 파이프를 구불구불하게 배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30cm 간격으로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 선을 따라 파이프를 깔 거라고 했습니다. 간격이 너무 넓으면 열이 고르지 않고 너무 좁으면 과열된다는 설명이었어요. 진호가 파이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100m짜리 롤이었어요. 파이프를 선을 따라 배치하고 플라스틱 고정 클립으로 단열재에 고정했습니다. 유자 모양으로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한 줄 깔 때마다 민수가 자로 재고 확인했습니다. 30.2cm, 29.8cm, 30.1cm. 오차가 5mm를 넘으면 다시 조정했어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오후 4시쯤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작업 현장을 한참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젊었을 때 몫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죠. 저녁 8시 파이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주황색 파이프가 거실 바닥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듯 보일러에서 방 전체로 온기를 보낼 혈관이었어요. 넷째 날 새 보일러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 집은 지금까지 전기 히터만 사용했어요. 벽에 붙은 낡은 라디에이터 2대가 전부였습니다. 온수 보일러가 없었던 거죠. 민수와 진호가 새 보일러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제 콘덴싱 보일러였어요. 에너지 효율이 95%라고 했습니다. 기존 전기 히터는 60%였으니 큰 차이였죠. 보일러실 벽에 보일러를 고정했습니다. 가스 배관을 연결하고 배기 파이프를 외부로 뺐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파이프 2개를 보일러에 연결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물을 보내는 급수관, 하나는 식은 물을 회수하는 환수관이었어요. 민수가 렌치로 조이고 진호가 압력을 체크했습니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물을 채우고 시험 가동을 할 차례였어요. 민수가 밸브를 열었습니다. 슈슈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 안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압력계 바늘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바, 1.5바, 2바. 정상 범위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바, 1.5바, 1.2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파이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누수 지점을 찾지 못했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패하는 건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4,000유로를 날리는 건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토마스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67세 은퇴 교사였지만 젊었을 때 배관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진호를 밀어내고 파이프를 살폈어요. 연결부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토마스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보일러 출구 밸브였습니다. 완전히 열린 줄 알았는데 3분의 2만 열려 있었어요. 토마스가 렌치로 밸브를 완전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다시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안정적으로 이발을 가리켰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수가 아니라 단순히 밸브 문제였던 겁니다. 민수가 토마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토마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40년 경험이 위기를 구한 순간이었죠. 5째 날 시멘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부어 굳히는 작업이었어요. 2층이 열을 저장하고 고르게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믹서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색 시멘트가 파이프 위로 부어졌어요. 민수와 진호가 흙손으로 펴나갔습니다. 5cm 두께로 고르게 펴야 한다고 했어요. 오전 내내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20제곱미터를 채우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작업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회색 바다가 됐습니다. 이틀간 건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덴마크 환경부 조사관이었어요. 40대 여성으로 이름은 카렌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카렌은 이유탄소 중립 정책 담당자였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혁신적인 난방 기술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건축청에서 온돌 설치 신청권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고 민수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 비용은 얼마인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민수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 에너지 보고서, 독일과 일본의 온돌 연구 결과, 탄소 배출 감축 데이터까지. 카렌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카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의향이 있냐고요. 만약 효과가 입증되면 덴마크 정부가 다른 가정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효과를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시범 사업이라니. 하지만 카렌은 3개월 후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부담 없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6째 날, 시멘트가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제 건강 기록지였습니다. 지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통증 척도 기록표, 관절 가동 범위 측정표, 아침 경직 시간 기록표. 3개월간 매주 작성할 양식들이었어요. 첫 번째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제 손가락을 하나씩 굽히고 폈어요. 각도를 재고 기록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70도, 중지 65도, 약지 60도.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통증 척도를 물었습니다. 0부터 10까지 중에서 몇인지요? 저는 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쑤시고 아팠거든요. 아침 경직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풀어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수치들이 30% 이상 개선되면 성공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40년간 시도한 모든 치료가 실패했는데 이게 될까? 7째 날, 드디어 마루판을 깔았습니다. 참나무 마루판이었어요. 덴마크산 원목이었습니다. 기존 마루판과 비슷한 색상으로 골랐어요. 진호가 마루판을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맞춰줬어요. 민수는 수평계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마지막 마루판이 끼워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전쟁이 끝났어요. 거실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50년 된 집이 20년은 젊어 보였어요. 민수와 진호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가구를 제자리로 옮겼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7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새 마루판이 깔린 거실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전원을 켜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어요. 압력, 밸브, 배관, 전기 연결.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호가 벽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얀색 작은 기계였어요. 디지털 화면에 현재 온도가 표시됐습니다. 12도. 민수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첫 가동을 하자고요. 하루 더 시멘트를 굳히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 침실에서 잤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어요. 창밖으로 12월 코펜하겐이 보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40년 통증이 사라질까?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여전히 뻣뻣했어요. 통증도 그대로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헛된 투자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쯤 더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12월 16일 오전 9시 민수가 온도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지연과 라스도 함께였습니다. 창밖에는 토마스와 이웃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민수가 온도를 22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댔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민수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진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15분째 라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창밖 토마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댔어요.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했어요. 민수도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진호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분 후 온기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을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40년간 겨울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추워서 항상 두꺼운 양말에 실내화를 신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양말마저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69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한 걸음 걸었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그 다음은 창가 쪽으로. 부엌으로도 걸어갔어요. 어디를 가도 바닥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40년간 통증과 함께 살았던 세월,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제 병은 고치지 못했던 무력감.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담요 없이 그냥 누웠어요. 등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69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경직 시간이 30분에서 25분으로 줄었습니다. 5분이었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4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셋째 날, 통증이 조금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8점이었는데 7점 정도로 느껴졌어요. 진통제 없이도 참을 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경직 시간이 20분으로 줄었어요. 통증은 6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조금 더 잘 굽혀졌어요. 지연이 첫 번째 측정을 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75도, 중지 70도, 약지 65도. 일주일 전보다 5도씩 개선됐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시도한 모든 치료가 실패했는데 온돌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10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굳지 않았어요. 경직 시간이 10분으로 줄었습니다. 67% 감소였어요. 셔츠 단추를 채웠습니다. 15분 걸리던 일이 5분 만에 끝났어요. 양말도 혼자 신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게 한결 수월했거든요. 12일째,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던 약이었어요. 하지만 통증이 5점까지 내려가서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에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맨발로요. 바닥이 따뜻해서 슬리퍼가 필요 없었어요. 69년 인생에서 겨울에 집 안을 맨발로 걷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14일째, 2주 측정일이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파일을 들고 왔어요. 관절 각도를 재고 통증을 기록하고 경직 시간을 적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12% 증가, 통증 척도 37% 감소, 경직 시간 67% 단축. 2주 만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로서 40년간 수많은 임상 결과를 봤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논문들을 다시 검색했어요. 온돌, 온열요법, 원적 외선 효과. 예전에 무시했던 연구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원적 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했어요.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됐고 염증이 감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이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40년간 믿어온 게 전부 틀렸어요.
동양의학을 미신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있었어요. 다만 제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12월 30일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380유로. 작년 같은 기간 난방비가 950유로였습니다. 60% 감소한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집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작년에는 1층만 난방했는데도 950유로였거든요. 저는 고지서를 들고 토마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보여줬어요.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토마스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 집에도 온도를 설치하고 싶다고요. 그 소문이 퍼지자 이웃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1월 5일 환경부 카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주간의 결과를 보고받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측정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카렌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공식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어요. 덴마크 정부가 온돌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월 코펜하겐은 영하 5도였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 따뜻함이 2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40년간 뻣뻣했던 손가락이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헛되이 산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린 거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1월 12일 코펜하겐 의사협회 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은퇴 의사들이 모여 최신 의학 동향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표자였습니다. 협회장 헬리크가 요청했어요. 류머티즘 관절염 최신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내용은 달랐어요. 강당에 40명의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제 동료들이자 평생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경력의 의사가 떨다니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할 이야기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의사의 편견과 치유의 발견이었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년간 뒤틀린 관절, 부은 손가락. 다음 슬라이드는 4주 후 사진이었어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28% 증가, 통증 척도 52% 감소, 경직 시간 73% 단축. 4주간의 기록이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헬리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신약을 썼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약이 아니라고요. 3000년 된 한국 전통 난방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 때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뒷줄에 앉은 올레였습니다. 70세 전직 외과의였죠. 올레가 말했습니다. 패터가 동양 미신에 빠졌다고요. 명예교수가 체면도 모르고 이런 발표를 하다니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4주 전 제 모습이 바로 저들이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5년 임상 연구였어요. 240명 대상, 이중 맹검 시험, 국제학술지 게재. 완벽한 과학적 방법론이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도 보여줬어요. 일본 교토대학, 중국 베이징 의대 결과까지. 모두 유사한 결론이었습니다. 온열 요법의 류머티즘 치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요. 원적 외선 혈액순환 촉진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관절 주변 근육 이완, 염증 수치 감소, 면역 반응 조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이었어요. 올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헬리크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논문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검증된 학술지였어요. 뒷줄에 앉았던 라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65세 은퇴 내과의였어요. 그도 류머티즘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조롱보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설치 비용, 시공 기간, 유지 관리 방법. 12명이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헬리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의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편견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월 20일 덴마크 국영방송 DR1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요청이었어요. 환경부 카렌이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1월 25일 촬영팀이 집에 왔습니다. 기자, 카메라맨, 음향기사. 3명이었어요. 6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촬영했습니다. 제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난방비 고지서도 공개했습니다. 60% 절감된 수치를 보여줬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제안했을 때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부했다고요. 동양의학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봤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40년간 제 병을 고치지 못했던 무력감.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제 고통은 해결 못했던 모순. 그 절박함이 제 편견을 녹였다고 말했어요. 2월 3일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8시 메인 뉴스였어요. 15분짜리 특집 리포트였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였어요. 다음 날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환자들, 동료 의사들, 언론사까지 모두 온돌에 대해 물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류머티즘 센터장이었어요. 온돌과 류머티즘 치료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2월 10일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온돌 설치 시 정부가 50%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연간 1000가구 목표였습니다. 토마스가 첫 번째 신청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라르스 의사, 잉그리드, 동네 노부부까지. 3월까지 우리 동네에서만 17가구가 신청했어요. 민수와 진호가 다시 덴마크로 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시공팀 5명을 더 데려왔어요. 작업량이 많아졌거든요. 3월 15일 지연이 3개월 측정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였어요. 관절 가동 범위 35% 증가, 통증 척도 58% 감소, 경직 시간 80% 단축. 목표였던 30% 개선을 훨씬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넘어 놀라운 결과였어요. 저는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69세 시아버지가 30대 며느리에게 절을 한 겁니다. 지연이 당황하며 저를 일으켰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가 맞았다고 했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셨다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을 감쌌어요.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40년 의사로 살면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69세에 배웠어요. 진정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현대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3월 코펜하겐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저는 코펜하겐 대학병원 류머티즘 센터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자였어요.
지난 3개월간 온돌과 류머티즘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센터장 크리스티안과 공동 연구였어요.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관절 가동 범위 32% 증가, 통증 척도 47% 감소, 경직 시간 68% 단축. 제 경우와 유사한 수치였어요. 재현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온돌 난방 시스템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였어요. 덴마크 의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7월 5일 논문 게재 승인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전통 지혜와 현대 의학의 결합이라고 평가했어요. 제 이름 뒤에 지연의 이름도 올렸습니다. 공동 저자였어요.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 연구는 시작조차 못했으니까요. 7월 20일 환경부에서 6개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전역 340가구에 온돌이 설치됐다고 했어요. 평균 난방비 58% 절감, 탄소 배출 62% 감소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23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토마스, 라르스, 잉그리드 모두 만족했어요.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8월 1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북유럽 통합의학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연구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전통 치료법을 현대 의료에 접목하는 것이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온돌 효과 장기 추적 연구였습니다. 5년간 환자들을 관찰할 계획이었어요. 덴마크 정부와 한국보건복지부가 공동 지원했습니다. 9월 15일 코펜하겐 의대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의대생 200명 앞에서 강의했어요. 제목은 편견을 넘어선 치유였습니다. 강의 내내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간 가졌던 편견, 며느리의 제안을 거부했던 순간, 논문을 읽고 마음이 흔들렸던 밤.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고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쌓이지만 편견도 함께 쌓인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끊임없이 자기 신념을 검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월 12일, 정확히 1년 전 이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40년 손상이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될 순 없었어요. 하지만 70% 이상 나아졌습니다. 아침 경직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30분에서 5분으로 줄었어요. 통증은 2점.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진통제를 6개월째 먹지 않았습니다. 약통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없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약 없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라스와 지연이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라고요.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69세에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따뜻한 바닥에서 재우고 싶다고요. 할아버지 집에서 첫 겨울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간 통증으로 얼룩진 이 손으로 손주를 안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서요. 덴마크 사람들은 보통 의자에 앉지만 이제 바닥이 편했습니다. 따뜻했거든요. 라스가 물었습니다. 이 1년이 어땠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1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40년 신념을 무너뜨려야 했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했으며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으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 코펜하겐은 벌써 쌀쌀했어요.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과학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라는 직함이 주는 권위보다 환자라는 현실이 주는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3000년 지혜가 첨단 의학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절망했었죠. 40년 통증, 높은 난방비, 외로운 노년.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난방비는 60% 줄었으며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온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은 순간,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인 순간, 틀렸음을 인정한 순간.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됐던 겁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69세 손이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코펜하겐 가을밤은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담요 없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내년 봄 손주가 태어나면 이 바닥에서 함께 놀아줄 겁니다. 따뜻한 바닥에서요. 할아버지의 편견이 무너진 곳에서요. 그게 제가 손주에게 줄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손가락도 건강했고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도 괜찮았어요. 현실이 더 나았으니까요. 40년 동안 이성만을 믿었던 덴마크 의학 교수가 3일 만에 눈물을 흘린 사연. 어떠셨나요? 그의 굳은 마음과 차가운 집을 녹인 것은 결국 3000년 한국의 온기였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온돌의 기적을 응원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